교수님 그러면 내년에는 네. 어떠한 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고 보시나요? 앞서 슬쩍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는데 AI입니다. AI와 관련돼서 내년에 투자를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 AI도 교수님 과거에도 AI 테마인 적 있었잖아요. 이 소리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번 AI는 이 AI 기술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영역으로 내려앉은 AI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가의 반영도가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는 컴퓨터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만 AI를 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모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의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그 편의성을 한번 누리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뭐 거의 마약 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A4로 한 두세 장 이런 뭔가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MS 오피스 기능에 AI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 버튼을 딱 누르고 이 텍스트 두 페이지를 PPT로 바꿔주세요 하면 혼자 해줘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어떤 거는 제가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미지도 찾아서 넣어줘요. 그러니 이거 한번 맛보고 나면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PPT를 나 혼자 다 만들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2시간은 걸렸을 텐데 AI가 2분 만에 만들어줬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얼마까지 낼 생각 있으세요? 1시간 하던 걸 2분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저는 월에 그래도 5만 원 이하로는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월 5만 원 내고 내 PPT 만들거나 아니면 문서 작성하는데도 많이 도움도 또 줄 것이고 엑셀 작업하는데도 또 도움 줄 거고 그럼 5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인력 하나도 또 덜 써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마다 5만 원씩 걷는 그런 회사가 또 생겼다. 그럼 그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건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등 시가총액부터 10등 시가총액 회사들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I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또는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플랫폼 이런 게 또 생긴다는 것이고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되는 효과가 똑같으니 뭐 이거는 제2의 구글, 제2의 MS, 제2의 애플 같은 회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큰 회사, 큰 기술은 MS나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회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하는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구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자회사 같은 게 뭐가 될지 이런 걸 찾아보면 엄청난 기회가 있겠죠. 실제 그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거 AI 스타트업들도 싸그리 몽땅 인수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경기 뭐 금리 높은 거 이런 거 관계없이 AI만큼은 진짜 죽어라 투자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아서 확실히 이 분야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2023년에 또 웬만치 올랐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존 가지고 저희 대학 동기들하고 매번 농담 삼아 연말에 송년회 하거나 신년회 할 때 매번 똑같은 농담을 해요. 왜냐? 우리와 같이 성장한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쯤 그런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뭐 예스24 같은 뭐 책 파는 회사가 있다며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중간중간 우리의 대화가 뭐였냐면 아마존 너무 많이 올랐어. 아마존 너무 많이 올랐어.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주가라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라는 회사들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뭐 지금 회사들이 더 오를 거다 그렇게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올랐다는 게 낮아질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그때 아마존을 샀어야 되는데 책만 팔 때 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혁신의 변화를 하니까
그만큼 더 레벨업되고 네. 이런 기업들이 진짜 AI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아마 어떤 선도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번 MS 오피스 버전에는 AI 탑재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 MS 오피스의 요금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래 네가 쓰던 MS 오피스 쓰고 싶어? 그럼 옛날처럼 패키지 구매해. 그런데 우리가 AI에게 실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버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독 서비스야. 월 3만 원 내면 이미지 같은 건 못하고 기본적인 건 구현돼. 그런 상품 하나 더 생길 거고. 근데 10만 원 내면 완벽하게 해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슬슬 그거 쓰기 시작하는 사람 생기고 또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슬슬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AI를 기반으로 또 돈 벌 만한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는 AI 기반 새로운 앱 뭐를 개발했는데 뭘 어떻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부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좋은 투자의 활로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AI가 너무 관심이 큰데 또 문제는 AI를 그냥 중소기업이 저 공룡급 기업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 상위에 있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또 독식하면서 이게 쉽사리 또 투자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고민도 들던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 하면 게임 회사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아마존과 같은 높은 신장률을 보였던 회사들이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상에서 구현되도록 해서 돈을 번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이 가동되게도 하고 그 게임 생태계의 어떤 심장과 같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 엔진을 만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엠픽이라는 회사예요. 엠픽 게임스라는 요즘 구글하고 애플하고 소송해가지고 계속 시끌벅적한 회사인데 그 회사 CEO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국인이다 정신적으로 이런 소리도 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그 엠픽 게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엠픽 게임즈에서 만든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다? 자, 우리 모두가 AI 솔루션을 하나하나 다 개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요즘 제일 핫하니까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엔진을 활용해서 뭐 우리나라 카카오든 네이버든 아니면 우리 부자 TV가 재테크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물론 부자 TV 종합금융회사는 오픈 AI에게 매달 이용료를 얼마씩 내야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치 디자인 전문 회사가 매달 어도비 포토샵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서버 이용하기 위해서 MS나 아마존이나 구글에 매번 서버 이용료 내는 것처럼 똑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조차도 오픈 AI 걸 저희는 쓰고 있어요. 구글 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구글과 MS처럼 AI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네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처음에 그런 운영 체계 iOS를 만든 애플이 뭐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서 뭐 앱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또 앱 구축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이 생태계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또 유저를 끌어모아 가지고 사업을 벌리느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상, 그냥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AI 그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 이거 제휴해서 쓸 사람 쓰세요 하는 순간 제가 요즘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저도 밤에 혼자 보고서 쓰거나 논문 쓸 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뭐래도 영상 하나를 틀어놔요. 근데 뭐 경제야 맨날 보는 거니까 뭐 그거 경제를 보면서 이걸 또 쓰기에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구독하고 있는 OTT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뭐 여러 가지 봐요. 그럼 하나 틀어놓고 내가 시작해야지 하는데 뭘 틀어놔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각자사들은 저를 위해 추천해 준다고 뭐 이렇게 대충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 저희는 OTT입니다. 누가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난 오늘은 무슨 영화를 봤으면 좋을까 해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저도 정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이 영화네 오늘. 그런 걸 딱딱 추천해 준다? 그럼 그거 대박 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MS 오피스 말고 완벽히 새로운 게 아니라 저희는 MS 오피스 같은 건데 AI 기반이에요. 저는 OTT인데 AI 기반이에요. 저는 뭔데 AI 기반이에요. 여행 앱인데 AI 기반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기존 여행 앱, 기존 OTT, 기존 MS 오피스 같은 솔루션들 제낀다는 거죠.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본인들이 쓰는 제품들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AI 기술 잘 몰라요, 교수님. 저도 기술 잘 몰라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린 유저잖아요. 근데 유저로서 조금 발빠르게 어떤 제품을 선도적으로 사용해 봤다면 이거 좋은데 하면 그거 나만 좋은 게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투자라는 걸 너무 고문고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답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이사님 아까 말씀 중에 네. 비트코인은 이제 해지인데 좀 더 AI 쪽에서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용어가 질서라는 용어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AI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또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AI는 AI지 무슨 미국이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미국이 저렇게 AI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일까요? 군사력 때문일까요? 물론 AI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AI에서 입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AI를 활용한 무기가 개발되면서 국방력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AI가 이번 전쟁에서 탱크 무용론이 나왔대잖아요. 탱크 가져가면 뭐예요? 그냥 드론 가져가가지고 쏴버려서 죽여버리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미국 국방부에서도 알았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도 F-35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 자료를 보면은 예산안 편성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AI를 보면요. 자본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게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짱인 거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는 실질적인 생산성의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요. 이만큼 성장 못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학기술 혁명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경제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사고 파는 거래. 그런 거래들을 싹 더해 놓은 거. 그게 경제예요. 그게 GDP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뭐 사와. 그러니까 무역 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기업 간 기업 간의 거래,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 이거 다 더하면 그냥 GD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거래를 더 많이 하면 되죠. 그럼 거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래 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2끼 먹다가 3끼 먹는 거죠. 여행을 한 번 가던 걸 2번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하던 걸 하면 경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은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안 하던 거래를 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거래를 안 하던 건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경제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iOS, 아이폰, iOS가 나와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앱을 올려놓고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전에는 무슨 상상을 했어? 당연히 뭐 옷을 사거나 먹을 걸 사거나 이런 거는 샀지. 무슨 앱을 만들어서 앱을 어디다가 앱스토어, 앱 시장 거기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았던 것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인 거예요. 챗GPT가 지난주에 GPT-3라는 걸 발표했고 GPT 스토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건데 GPT-3라는 건 뭐냐면요. GPT들이라는 의미예요. GPT를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iOS라는 생태계에다가 앱 만들어서 올려주면은 이거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요라는 똑같은 거예요. GPT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효석 GPT를 제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쓴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책을 던져주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돼요. 끝나요. 바로 이효석 GPT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효석 GPT는 어떤 GPT냐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보니 얘는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GPT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걸로 학습이 되어 있는 GPT라는 거죠. 그럼 이 GPT가 이효석 GPT만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GPT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워렌 버핏 GPT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GPT라는 거를 챗 GPT가 나왔을 때 많은 스타트업 AI 회사들이 야,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키면 되게 좋겠다. 얘한테 물어보면 워렌 버핏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코딩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이번에 오픈 AI에서 만들어냈던 GPT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AI 개발자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뭘 만들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병원 의사 GPT 만들 수 있죠. 소아과 GPT 만들 수 있고요. 무슨 뭐 병리학 모든 의과의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GPT 만들 수 있고요. 또 왜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세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무사 GPT 만들 수 있죠. 변리사는요? 변호사도 만들 수 있죠. 수없이 많은 그 GPT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은요 지식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GPT가 나온 걸 보고 떠올랐던 그게 금속 활자였는데 너무 먼 걸 떠올리는 걸 수 있는데 금속 활자가 나온 이후로 인류의 성장 속도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활자가 없을 때는 글이라는 것이 전수가 되질 않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얻었던 수많은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지만 말로밖에 못하니 우리 아이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시작. 그러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글로 남기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대답을 해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대답해줘. 생산성이요. 정말 혁신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에서의 생산성 혁명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AI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이죠. 비트코인과 AI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AI가 좋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챗GPT 등장 이후로 깨달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래서 AI 이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오케이. 근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분명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혹시 고민에 따른 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지금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고 불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GPT가 나오고 나서 GPT-4가 나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AI 스타트업 다 헛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될까?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야, 뭐 애플 같은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를 찾고 싶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제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라면 이거였죠. AI가 이렇게 좋다는데 AI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엔비디아였고 뭐 한미반도체, HBM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AI 인에이블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AI가 지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 만들려면 야 이렇게 병목이 있었어? 그래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주가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뭐가 될 거냐면 AI를 만드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만드는 거 가지고 잘 써먹는 애들이 누구지? 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바이오일 것 같은 게요. 당장에 지금 무엇인가 AI를 통해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보면 되거든요. 사람이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하는데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의 노가다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꽂아놓고 그거 찾는 것만큼이나 신약에서 후보 물질 찾는 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 못 찾잖아. 근데 만약에 AI라는 툴이 있다면,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다 검증을 해본다면 이것은 마치 금속 탐지기를 들고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 이거는 그래도 끝이 보이는 거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시간적으로 혁신적으로 이게 낮춰지게 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되고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이 확보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AI가 적용될 수 있을 때 기대감들은 이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에 의존하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가능성으로 취하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부가가치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속성을 보면요. 숫자가 나오면 재미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꿈에 의해서 올라갈 때는 올라도 할 말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밸류에이션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약간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도 해야 되지만 업사이드를 노리실 때는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탄력도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올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굉장히 올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영수 대표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아니 컴퓨팅을 계속 늘리면 더 좋아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상상한 거예요. 만약에 컴퓨팅을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컴퓨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칩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비싸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상력을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무한대수를 생각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AI라는 키워드로 뭘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 2024년을 바라봤을 때 유난히 이 산업, 이 섹터는 좀 좋아 보인다. 할 만한 섹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딱 하나 너무 어려운데요. 뭐 그래도 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역시 K-팝의 엔터가 되지 않을까. 대표님 엔터 되게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최근에 주가 부진한데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어요. 펀더멘탈 변한 게 없고 엔터도 심플해요. 매출을 추정하실 수가 있어요. 앨범 가격 얼마, 앨범 판매량 얼마 하면 P 곱하기 Q 하면 매출 심플하게 나오죠. 콘서트 심플해요. 콘서트 티켓 가격 얼마, 모객수 얼마. 하이브가 음반 판매량이 대략적으로 4천만 장, 모객수가 270만 명. 그럼 심플하죠. 콘서트 인당 10만 원 잡으면 270만 명 곱하기 10만 원. 그죠? 그럼 2조 7천억 정도 나오겠죠. 음반 판매량, 음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잡으면 3만 원 잡으면 1조 2천억. 그죠? 그럼 1조 2천억에 콘서트로 뭐 2조 7천억 하면 뭐 3조 가까이 매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충 계산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하이브가 앨범 1조 1천억, 전년 대비 67% 성장했고 공연은 현재는 3,500억인데 공연 완전히 재개 안 됐잖아요. 그럼 공연 완전히 재개되면 공연도 1조 공연 매출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가 소위 말하는 굿즈 팔고 라이센싱하고 이런 것도 대략 5천억씩 팔거든요. 연간으로. 하이브 팬클럽이 대략 1,000억씩 팔고 콘텐츠 나가는 거 3천억씩 팔고 너무 심플한 거죠. 그러면 앨범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뭐 가온 차트, 뭐 멜론 차트 이런 데 가면 확인이 되고 엔터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에요. 경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히 팬덤 문화니까. 그렇죠. 팬덤 문화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팬덤 문화가 됐잖아요.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미국의 1등, 2등 레이블하고 조인이 돼 있잖아요. JYP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드랑 합작이네. 1등이거든요. 와, 근데 그 인연이 또 되게 끈끈하더라고요. 원더걸스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시죠? 텔미. 네, 텔미. 원더걸스 미국 시장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더걸스가 뭔가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JYP는 박진영이 최대 주주고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고 SM 카카오로 넘어갔지만 그 전에 이수만이 최대 주주 그랬는데 미국은 음반사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거예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투자를 없애면 줄이면 투자를 안 하면 그냥 그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리만이 터진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니까 음반 하겠어요? 안 한 거죠. 사업을 접은 거죠. 원더걸스의 흥행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음반 사업 자체를 접은 거예요. 리퍼블릭 레코드가 박진영하고 원더걸스 때부터 인연이 이어졌던 거예요.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리퍼블릭 레코드가 야 그거 엔터 너네 그 아이돌 시스템 야 우리 절대 못해. 그냥 합작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이 딱 안 거죠. 아 이거 완전 우리밖에 할 수 없구나. 진입 장벽이 높구나. 그렇죠. 1등이 인정한 거예요. 1등이 인정하니까 이 게임 끝난 거죠. 가장 1등 미국 시장의 음반에 가장 1등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1등 업체가 인정했다니까요. 야 우리 아이돌 이거 못해. 1등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럼 2등, 3등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진입 장벽이 있다. 이거 예전에 엔터가 아니다.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높은 경제적 혜자를 가진 산업이다. 저는. 두 번째는 글로벌로 진출한 지 오래됐지만 동남아시아나 일본 시장을 주력으로 했지. 최근에 뭐 말도 안 되게 중국의 포지션이 때문에 엔터가 뭐 피크아웃 우려 나오고 뭐. 근데 그 굉장히 왜 그렇게 엔터를 깎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포지션이 얼마 안 돼요. 차라리 그걸 일본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리저너블 한 거죠. 그렇죠. 일본 비중 워낙 크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진 거죠. 주가만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40% 빠졌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 시장 진출한 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미국 시장에서 파일을 키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장 침투율로 치면 6%인 거죠. 조건 자체가 JYP가 얘기해 준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공연장 잡고 공연장에서 막 수수료 떼고 공연장 날짜 나쁜 날짜 주고 그게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변방으로 완전 치부됐었는데 가장 좋은 날짜에 가장 좋은 스테디움에 그거를 독점 공급 계약하고 독점 공급 계약 늘어나고 심지어 그거를 중간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 조율해 줄게 너네는 아티스트만 보내 이제 완전 에이전시들이 그냥 막 눈독 들이는 케이팝이 된 거예요. 마이너에서 완전 초메이저. 완전 초메이저가 된 거죠. 완전 초메이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팝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고 북미 꽉 잡으면 유럽 볼 것도 없죠. 심지어 아주 새로운 시장인 중동 시장 막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파이가 커질 거고 앨범이랑 콘서트 가격 P 곱하기 Q 하시면 매출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의 손익분기점은 저는 진짜 급격하게 너무 빨라진다. 왜냐하면 BTS가 3년 9개월 걸렸던 100만 장이 르세라핌 뉴진스에 의해서 완전 처참하게 깨졌죠. 7개월 걸렸고요. SM의 윤상 아들이 SM 라이즈의 멤버입니다. 윤상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SM 라이즈는 3일 만에 100만 돌파. 그래서 그 시기가 이 초도 물량이라는 거는 앨범 발매하고 나서 일주일 기간 가장 핫할 그 기간에 팔리는 물량 초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점점 초도 물량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다양한 아티스트로 확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글로벌화 되는 게 예전 같았으면 아티스트 중간중간에 외국인 한 명씩 껐는데 이제 다 외국인이잖아요. 이번에 하이브는 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 JYP는 A2K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의 드림 프로젝트에 보면 스위스 국적이 있고요. 필리핀 국적이 있고 엄청 다양해요. 한국 국적 당연히 있고. 그래서 완전 글로벌 현지화했다. 이 글로벌 현지화한 것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시스템 매출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스템 매출 되는 게 급격하게 20% 30%씩 성장하니까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아티스트가 이제는 완전히 다양화되면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보는 거 있잖아요.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 뭐 마약 뭐 해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너무 힘들어. 그거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인식이 저는 완전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에 특히 이제 또 아티스트 군대 문제 맨날 이슈 되잖아요. 4명이 줄줄이 다 이제 군대 가거든요. BTS. 오히려 그게 낫죠. 그럼 25년 6월 달에 전부 전역하거든요. 그럼 25년 6월 전에 당장 내년 하반기에 아미의 보복 소비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리. 당장 25년 6월에 전부 제대하면 그 전에 보복 소비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내년 내후년에 하여튼 매출이 20에서 25%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 성장하고 JYP는 더 성장하고 30% 넘게. 그럼 엔터사가 사실 크게 4개의 업체가 있잖아요. JYP, 하이브, YG, SM. 그 중에서도 하이브 쪽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하이브랑 JYP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JYP가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30%대고요. 하이브는 왔다 갔다 해요. 13%, 17%, 뭐 18%. 그래서 저는 당연히 JYP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JYP랑 하이브랑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러면 또 엄청 싸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JYP 중에 JYP가 최근에 더 많이 빠져서 JYP의 밸류가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랑 JYP랑 구조적으로 보면 하이브는 이미 보이그룹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TXT 보이그룹이죠. 그 다음에 세븐틴 보이그룹이죠. 그렇죠. 네, BTS 보이그룹이죠. 보이그룹 맞네. 네.
하이브 또 N팀이라고 또 보이그룹 요새 막 뜨는 팀이 있거든요. 올해 계속 걸그룹 시대였다면 저는 이제 좀 보이그룹 조금 더 다시 주목받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워낙 걸그룹이 뉴진스, 르세라핌, 뭐 에스파 뭐 너무 셌잖아요.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거의 걸그룹 그쵸. 엄청난 걸그룹이었다면 지금 보이그룹 세대를 약간 또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이미 하이브는 너무 강력한 보이그룹을 많이 갖고 있고 JYP는 그 스트레이키즈밖에 없어요. 하이브의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BTS에 견줄 만한 게 JYP는 스트레이키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JYP가 아주 내년에 공격적으로 보이그룹 최소한 2그룹 이상 양성할 거라고 보는 게 벌써 잡혀 있어요. 24년도에 프로젝트 C라고 중국 보이그룹 나오고요. 국내 보이그룹 당연히 나오고요. 일본 쪽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하이브보다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근데 또 하이브는 가만히 있진 않아요. 하이브는 또 오히려 또 캐츠아이라고 6인조 다국적 걸그룹 그리고 빌리프랩에서 인수한 아일릿이라고 걸그룹. 하이브는 또 오히려 걸그룹 쪽으로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 대 보이그룹 어느 게 더 모멘텀이 셀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보이그룹 쪽을 JYP가 육성하면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신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